28살에 233년 역사의 은행을 무너뜨렸습니다. 단돈 1파운드에 팔린 영국 여왕의 은행 베어링슨. 1803년 미국 루이지애나 매입 자금을 빌려준 그 은행, 나폴레옹 전쟁도 제2차 세계대전도 견뎌낸 바로 그 은행이 한 명의 28살 청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숨긴 손실은 14억 달러, 하나로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달 1,000만 원씩 모아도 12,500년이 걸리는 돈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입니다. 회사를 무너뜨린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오자 성공한 강사가 됐거든요. 오늘은 닉 리슨, 자본주의 최악의 악당이자 최고의 생존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67년 런던 외곽 와퍼드의 공공주택 단지. 닉 리슨은 미장공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노동자 집안이었죠. 하지만 닉의 야망만큼은 누구보다 컸어요. 198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당시 영국은 금융혁명의 시대였어요. 마거릿 대처 총리가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런던 금융가는 황금어장이 됐거든요. 학벌이나 배경이 없어도 머리 좋고 배짱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1987년 닉은 모건 스탠리에 입사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승진 한 번 못했죠.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더 큰 기회를 찾았어요. 1988년 21살의 닉은 베어링스 은행에 입행했습니다. 베어링스, 이 이름을 아시나요? 와퍼드 빈민가 출신 닉은 당연히 몰랐어요. 하지만 금융계에서 베어링스는 전설이었습니다. 1862년 설립, 영국 왕실의 개인 은행이었죠. 문제는 이 은행이 너무 오만했다는 겁니다. 귀족 출신들이 경영진을 꽉 잡고 있었고 새로운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거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닉은 결제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업무는 사기조사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일이었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중에 가장 큰 사기를 친 사람이 사기조사관이었다는 게. 상사들은 닉의 일처리에 감명받았습니다. 이 친구 날카롭군, 믿을만해. 1992년 베어링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싱가포르의 선물 거래 사무소를 새로 여는 겁니다. 책임자가 필요했죠. 경영진은 25살 닉 리슨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금융 경험 4년밖에 안 된 젊은이를 해외 지점장으로 보낸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닉에게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를 동시에 맡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래도 하고 장부도 관리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둘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돈도 다루고 기록도 하면 뭐든 조작할 수 있거든요. 마치 카지노 딜러가 동시에 회계 장부를 쓰는 격이죠. 늑대에게 닭장 열쇠를 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제금융거래소 사이맥스, 이곳은 완전한 혼돈이었어요. 1992년 당시에는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 수신호로 거래했거든요. 트레이더들이 고함을 지르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심지어 주먹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실수는 불가피했어요. 닉의 임무는 니케이 225지수 선물 계약 매매였습니다. 도쿄 증권 거래소 225개 대기업의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거죠. 예측이 맞으면 돈 벌고 틀리면 손실입니다. 1992년 7월 17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닉팀의 중국인 트레이더 킴 웡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20건의 계약을 매수해야 하는데 매도해버린 겁니다. 수신호 거래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닉이 저녁에 확인했을 때 이미 2만 파운드 손실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로 약 3천만 원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런던 본사에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회사 규정이고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닉은 달랐어요. 3일만 있으면 만회할 수 있어. 그는 보고를 미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닉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정직하게 손실을 보고하면 질책을 받겠지만 직장은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233년 역사의 은행이 무너지게 됩니다. 3일 후 손실은 12만 달러로 불어났어요. 한화로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고백하기엔 너무 늦었죠. 닉은 컴퓨터 오류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정 번호는 88888. 중국에서 8은 행운의 숫자거든요. 닉은 행운을 바랐어요. 하지만 행운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에러 계좌라는 게 있었어요. 직원들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기록하는 계좌였죠. 회사가 그 손실을 부담했습니다. 닉도 이걸 이용했어요. 킴웡의 실수를 8888 계좌에 숨긴 겁니다.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만회하고 정리하면 돼.
몇 달 후 또 다른 트레이더가 실수했습니다. 이번엔 30만 달러 손실이었어요. 한화로 4억 원이 넘었죠. 닉은 이것도 8번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 계좌의 맛을 들인 닉은 다른 손실도 모두 여기에 숨기기 시작했어요. 1992년 말 손실은 200만 파운드로 불어났습니다. 1993년 말에는 2300만 파운드였죠. 1994년 말에는 5억 1200만 파운드에 달했어요. 한화로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 손실이 3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계속 은폐하려다 보니까 7천억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신용카드 돌려막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닉도 똑같았어요. 문제는 증거금이었습니다. 거래소는 매일 증거금을 요구하거든요. 손실을 충당할 자금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죠. 은행이 증거금을 먼저 처리한 후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습니다. 8번 계좌의 손실이 커질수록 증거금도 늘어났어요. 닉은 런던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 거래 때문에 75만 달러 필요합니다. 급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죠. 아무런 질문도 없었어요. 베어링스는 그냥 돈을 보냈습니다. 왜 질문이 없었을까요? 수익 숫자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1993년 닉은 1500만 달러 수익을 냈다고 보고했어요. 베어링스 연간 수익의 10%였습니다. 싱가포르 지사가 전체 수익의 20%를 기록했죠. 우리 싱가포르 지점 대박이네. 경영진은 환호했습니다. 8번 계좌의 손실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닉의 전략은 초보 도박꾼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손실이 날 때마다 베팅 금액을 2배로 늘리는 겁니다. 룰렛에서 빨간색에 걸었다가 잃으면 다음엔 2배를 거는 거죠. 언젠가는 따겠지. 하지만 확률은 변하지 않아요. 끝은 항상 파산입니다. 닉도 똑같이 했어요. 손실이 날 때마다 거래 규모를 키웠습니다. 수백만 달러 손실이 수천만 달러로 불어났죠. 1993년 7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이 닉에게 유리하게 돌아섰어요. 그는 거의 모든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만약 이 순간 손을 뺐다면 베어링스는 살아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손을 떼는 건 닉의 명성을 포기하는 거였죠. 나는 베어링스의 스타야. 계속 수익을 내야 해. 그는 계속했어요. 이번엔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고객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제안했거든요. 수수료를 거의 안 받다시피 한 겁니다. 우리 은행이 왜 이렇게 싸게 해줘요? 고객들은 의아해했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닉의 계산은 이랬어요. 싸게 고객을 끌어모으고 거래량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큰 수익을 내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실만 계속 쌓였어요. 88888 계좌는 계속 커졌습니다. 1994년 7월 드디어 런던이 움직였습니다. 닉의 수익이 너무 이상한데? 감사팀을 보냈어요. 닉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들통나겠지. 감사의 본질은 장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8번 계좌가 적힌 문서를 발견하면 끝이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기록 하나, 보고서 하나만 대충 봤을 뿐이에요. 대차 대조표도 안 받고 장부도 안 받습니다. 감사관들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닉이 거래와 장부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랬죠. 그래도 수익이 엄청나니까 그냥 두자. 베어링스 경영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1994년 12월 베어링스는 뉴욕에서 트레이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닉은 본받을 만한 모범 사례로 소개됐어요. 무대에 올라가 박수를 받았죠. 올해의 트레이더 1993년에서 1994년까지 최고 매니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이맥스도 베어링스에 2개의 상을 줬어요. 거래소에서의 뛰어난 성과 때문이었죠. 모두가 닉을 칭찬했습니다. 월급 5만 파운드에 보너스 13만 파운드를 받는 실력파 딜러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닉이 숨긴 손실은 3억 2,400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4천억 원이 넘었어요. 매일 런던에서 수십만 파운드의 증거금이 날아왔죠. 닉은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오래된 편지에서 서명을 오려내서 가짜 편지에 붙였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조작하고 장부를 교묘하게 바꿨어요.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계속되는 손실 때문에 수시로 마진콜을 당했습니다.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죠. 이때부터 닉은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어요. 니케이 225 지수 옵션 스트레들 매도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 머물면 수익이 나지만 크게 움직이면 손실이 엄청나요. 이건 변동성이 작아야 먹히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 변동성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닉은 이미 2천만 파운드 넘게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16일
닉은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들 매도 포지션. 예상 범위 안에 머물면 돈을 벌지만 크게 흔들리면 전부 날아갑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룻밤새 큰 변동은 없을 거야. 다음 날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3의 지진이었어요. 6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죠. 당연히 니케이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닉은 단 하루 만에 5천만 파운드를 잃었어요. 하나로 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손실을 인정하고 포지션을 정리했겠죠. 닉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시장이 다시 오를 거야. 더 사자. 그는 절망에 빠져 엄청난 양의 선물 계약을 매수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선물을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이건 마치 방귀로 태풍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었어요. 시장은 계속 떨어졌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닉은 미쳐 날뛰듯 거래를 계속했어요. 니케이 선물을 사고 일본 국채 선물을 팔고 옵션을 매도하고. 이상한 점은 닉이 일본 국채 선물을 매도한 겁니다. 보통 주식이 떨어지면 국채는 오르거든요. 안전자산이니까요. 닉의 예상과 반대로 국채 선물은 급등했어요. 손실이 더욱 커진 겁니다. 결국 닉의 니케이 선물 포지션은 43,000 계약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이맥스 전체 미결제 약정의 30% 수준이었어요. 한 명의 트레이더가 거래소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거래소 감사관들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995년 2월 23일 런던에서 파견된 베어링스 직원이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위해서였죠. 그는 닉에게 정중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증거금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넥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거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요. 45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닉은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고 아내 리사와 함께 말레이시아인 비행기를 탔어요. 도망친 겁니다. 책상에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 재무제표가 공개되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닉이 은행에 입힌 손실 8억 2,700만 파운드, 14억 달러, 하나로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베어링스 자기 자본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런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어링스가 무너진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233년 역사의 은행이잖아요. 나폴레옹 전쟁도, 제1차 세계대전도, 제2차 세계대전도 견뎌낸 그 은행이요. 루이지애나 매입 자금을 빌려준 은행, 영국 여왕의 개인 은행이라 불렸던 그 은행 말이에요. 영국 중앙은행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때마침 금요일이었어요. 주말 동안 시장이 닫혀 있었거든요. 이틀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브루나이 술탄이 관심을 보였어요. 베어링스의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은행 지분 일부를 살까? 손실을 메우기 위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술탄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는데 서류가 완성된 시각이 브루나이 시간으로 새벽 2시였습니다. 술탄은 잠들어 있었죠. 아무도 감히 그를 깨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베어링스는 파산했습니다. 233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끝났어요. 전쟁과 혁명, 왕과 여왕의 흥망성쇠를 견뎌낸 은행이 28살 청년 한 명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네덜란드 ING 그룹이 인수했죠. 매각 금액은 단돈 1파운드였습니다. 하나로 1,500원이에요. 1조 5천억 원 손실을 낸 은행을 누가 비싸게 사겠어요. 1995년 2월 26일 이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보도 3일 전부터 닉은 실종된 상태였어요. 그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를 거쳐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이미 회사가 파악한 상태였죠. 결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싱가포르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은행 감사인을 속이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속인 혐의였죠. 문서 위조 포함 이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닉은 감옥에서 자서전을 썼어요. 제목은 로그 트레이더, 악덕 거래인이었죠. 출판사는 막대한 판권료를 지불했고 이 책은 나중에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영화 제목은 갬블이었어요. 1999년 닉은 결장암 진단으로 4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암 치료가 이유였죠. 암은 완치됐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회사를 파산시킨 범죄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닉은 답을 보여줬어요. 그는 강연가가 됐습니다. 주제는 위험관리와 기업 지배 구조였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위험관리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 위험관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닉은 런던의 재정규제 전문가 연례 모임에서 강연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형 회계회사에 강연하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은행 부패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어링스가 나를 제대로 감독했어야 했습니다. 나 같은 딜러를 막지 못한 건 은행의 실책입니다. 2005년 닉은 아일랜드 버전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에도 출연했어요. 리얼리티 쇼 셀러브리티 빅 브라더에서도 얼굴을 비췄죠. 같은 해 닉은 아일랜드 서부 꼬레이의 축구팀 꼬레이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가 됐습니다. 구단 경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요. 2011년 재정난으로 물러났어요. 팀은 아일랜드 리그에서 퇴출당해 비프로 리그로 떨어졌다가 닉이 물러난 뒤 2014년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닉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수감 생활 중 아내 리사 리슨에게 이혼당했지만 2003년에 아일랜드 출신 미용사 리오나 토메이와 재혼했어요. 2023년 그는 기업 정보 수집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업무는 회계 부정조사였죠. 베어링스에서 했던 바로 그 일, 사기 조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회사를 파산시킨 범죄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닉 리스는 개인의 탐욕과 구조의 무능이 만나면 어떤 재앙이 되는지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배자의 숨겨진 서고였습니다.